김정인 교수님의 이야기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판문점 선언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15 정상회담이 총론이었다면은 14정상회담이 강론이었고, 그 다음에 판문점 선언은 그 강론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하나의 지침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여간 보면은 판문점 선언은 기본적으로 1992년에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6.15 정상선언, 14정상선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행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판문점 선언이 다른 선언들하고 대조가 되는 것은 아마 북의 지도자가 최초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데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14정상선언 때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북에서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북에서 답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판문점 선언 3조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동의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현실적 대안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이제 얘기를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찾는 데면은 우리 일부 언론, 아니 대부분의 언론에서 얘기했지만 북한의 전술 전략이라는 것은 통미봉남이다. 남쪽을 봉쇄하고 미국하고 통하려고 한다. 그리고 항상 미국하고의 직거래를 강조해 왔었는데, 판문점 선언에서는, 또 판문점 정상회에서는 북한이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결국 통남 통미의 양상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측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평양과 워싱턴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근데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3월 5일, 6일 우리 정의용 실장하고 서훈 원장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월 말까지 정상회담 하겠다, 직통전화 가설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에게 핵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 소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얘기를 했고, 네 번째로 재미있는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 우리 미국하고 대화하고 싶다. 남측이 좀 다리 놓아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탁을 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이것은 결국에 남과 북이 같이 일을 하면은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였거든요. 과거에는 결국 북이 우리를 일반적으로 쉽게 우리 시체말로 제껴버리고 미국하고 직거래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우리하고 협력해서 우리를 통해서 미국하고 같이 갈 용의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그것은 남과 북이 노력을 하면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판문점 선언 서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두 정상이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8천만 결의와 전 세계의 사회 고했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 6.15 14에서도 보면 평화라고 하는 담론이 남북 정상 간 합의의 전면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통일의 얘기는 나오긴 했지만은 평화의 방점을 두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었는데, 남북 정상이 우리 한반도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평화고,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 비핵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를 하자라고 합의를 했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요. 우리 정부가 이제 판문점 정상회담에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게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는데, 저는 판문점 선언을 거기에 큰 의미를 두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열었는데 갈 길은 멀죠.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첫걸음을 떼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초두 말씀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종석 장관님
의의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문정인 선생님이 이미 여러 가지 의의와 성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한 가지만 제 생각을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8년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한반도가 과거와는 좀 질적으로 다른 그런, 과거에도 항상 이제는 대결 끝나고 평화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우리가 기대했던 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와는 뭔가 질적으로 다른 대결 국면이 평화 국면을 가는 그런 것이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대결에서 평화 국면을 가는 거에 결정적 계기가 바로 제가 볼 때는 판문점 선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다시 좀 고상하게 학문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동안의 한반도 대결 구조, 즉 한반도의 냉전 구조가 분단 이래 73년 동안 2018년까지 이어져 왔는데, 한반도의 이런 냉전 대결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작년에 있었고, 그 결정적 계기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바로 판문점 선언이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판문점 선언, 작년에 4.27 판문점 정상회담 할 때 도하 많은 언론들이 이 판문점 정상회담이 왜 중요하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6월 달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그때 6월일지 5월일지 몰랐습니다만은 만드는 데 있어서 뒤팀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들 나시죠? 그 얘기 뭐냐면 판문점 선언과 6월 달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한 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분단 이래 우리가 70여 년의 세월을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반도에서 정말 남북 대결을 해소하고 평화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아까 얘기 나왔던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하고 문정인 선생의 학자도 저희들이 모시고 간 게 아니라 사실 특별수용이지만 따라간 건데 데리고 간 거죠. 영광스럽게 갔다 왔던 1차 남북 정상회담부터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양 정상 간의 남북 간의 대결 관계를 해소하고 통 크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일련의 장정을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식의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추구해도 결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 적대적 관계 대결 구조가 있는 한은 요 사이에서, 아주 자존심 상한 얘기지만 남북 관계가 잘 되더라도 북미 관계에서 뭔가 사달이 나면 요게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한반도 정세의 도돌이표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 왔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게 한반도 냉전 구조의 본질적 요소가 남북 대결과 불신 플러스 더 크게 북미 적대 관계구나. 이 두 개가 동시에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으면 솔직히 어렵겠다. 근데 작년에 언감생심, 저 같은 전문가도 사실 상상 못했는데 작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단 말이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열면서 양 정상이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 그리고 실제로 판문점 선언이 갖고 있는 위대성이라는 것은 그런 군사적인 대결 종식을 선언하자마자 실질 조치를 취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상의 종전선언. 그리고 나서 한 달 반 뒤에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미국에서는 설왕설래 그 평가가 여러 가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 1조가 뭔지 아시죠? 1조가 북한과 미국이 그동안 적대관계였잖아요. 이 두 관계를 갖다 미국과 북한이 평화 번영의 북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합의를 봤어요. 다시 말해서 한반도 냉전 구조의 본질적 요소들이 이제 우리 해체하자. 물론 그 순간에 한반도의 냉전 구조가 해체되고 평화가 정착된 건 아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진실한 천재일의의 기회가 온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기회의 국면 속에 있습니다. 어렵지만은 과거와 전혀 다른 국면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마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 기회 아마 안 올 겁니다. 이런 기회는. 이런 바로 이 4.27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라는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기회,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서 그런 점에서 저는 판문점 선언은 그 이전에 어떠한 합의, 어떠한 선언보다도 더 깊게 한반도의 근본적인 대결 상황을 바꿔내는 아주 중요한, 제가 볼 때는 하나 계기가 될 거다. 또 그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 2000년 6월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북한은 핵무기를 하나도 개발하지 않았죠. 핵실험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 이후로 2007년 10월 달에 이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는 그 1년 전에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이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런데 작년 판문점 선언을 할 때는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을 하고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이후에 그리고 군사적 긴장이 역사상 어떤 때보다도 고조된 그 시점에 판문점 선언이 열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궁극적 상황에 도달했을 때 이 판문점 선언이라는 게 나왔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비핵화라든가 평화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우리 이건식 교수님 이 판문점 선언의 의미 또는 평가 이렇게 좀 또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건 저는 발음이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목인 두 분 교수님 장관님과 함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돼서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판문점 선언의 의의 그다음에 평가와 관련해서는 앞에 두 분께서 대부분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몇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 그 판문점 선언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판문점 선언 이후에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한다면 이재석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북 간의 긴장 완화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은 정말 아주 커다란 그런 성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 간의 대결 구조로 인해서 한국 정치가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없어진 것은 정말 매우 새로운 한반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평가는 아마도 이 판문점 선언이 지금 비핵화로 가는 여정에서 소위 말하는 탑다운 어프로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 탑다운 어프로치의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판문점 선언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보았던 그 조문 중에 하나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직통 전화가 설치가 되어서 중대사를 수시로 논의하는 그런 이 앞으로의 관계를 만들자라는 조문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건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정상 간에 서로 직통 전화를 하면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탑다운 어프로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사실 그런 그 어프로치를 통해서 안 열릴 뻔했던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열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탑다운 어프로치에 대한 굉장한 그 기대를 갖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판문점 선언에서 이 쓰여져 있는 내용 중에 잘 안 된 부분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3자 내지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핫라인이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활용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걸 통해서 중대사를 논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주제는 현황평가지만 현황평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평가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북한에서는 그 앞부분에 나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우리가 잘 지켜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모든 것이 한 번에 잘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계속 이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해서 비핵화의 여정을 끝까지 가고 남북관계 개선도 끝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그 아쉬운 점을 좀 덧붙이자면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저는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5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5월, 7월, 9월, 11월 달까지 북한에서는 정말 아주
무자비한 속도로 핵 개발을 했죠. 우리가 북한에게 굉장히 우호적일 수 있는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아주 빠른 기간 내에 핵무력을 완성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한테 이 남한한테 제의를 하면서 판문점 선언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통남 통미로 가는 길을 판문점으로 열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상당히 북한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도 했고 호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호의를 보인 것만큼의 북한에서의 어떤 이 답이 오지 않은 것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아쉽고 그것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되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랑 만나지 않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4.27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남한 땅을 밟은 그래서 이루어진 정상회담이죠. 그런데 이 4.27 판문점 선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그 전에 평창 올림픽이 매우 또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평창 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됐는데 그 전에는 또 아까 금방 우리 이건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북한으로서는 핵무력의 완성이라는 자신들로서의 최대의 목표를 성취한 조건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 이후로 연속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5월 26일에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9.19 또 평양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도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지난 2월 달에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김정은 정권의 등장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작년에만 해도 3차례, 올해 들어와서도 1차례 이렇게 4차례나 열렸죠. 그리고 오늘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푸틴 정권과는 처음으로 10년 만에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의 전개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한반도 전체와 동북아 전체가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남북관계는 지금 정체되가 있고 그리고 북미관계도 지금 아주 경색되가 있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난 1년간의 판문점 선언의 효과가 무엇인가 희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시 북한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인가? 남북관계도 다시 경색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러한 한반도 상황, 특별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북한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난 1월 1일 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은 북미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그 연설에서는 자력경쟁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한 국가 전략으로 보금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북한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는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나아가서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 이 한반도 문제, 비핵화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우리 여러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문 교수님, 우리 집 백이찬 고문께서 너무 큰 이제 화두를 던졌는데 그걸 다 하긴 힘들고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는 이제 우리 이건 교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판문점 선언을 어떻게 볼 거냐. 판문점 선언이 3조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1조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 이건 상당히 미진했죠. 그러나 2조에서 소위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육상과 해상과 공중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시키고 DMZ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고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이 부분은 사실상 평양선언 1조에 반영이 되고 남북한 간의 군사합의서 부속 합의서를 함으로써 상당히 큰 진전을 봤다고 봅니다. 종전선언은 우리 이 교수 지적한 대로 전혀 진전을 못 봤고 그러나 이제 완전한 비핵화는
말과 약속으로는 상당히 진전을 봤는데 구체적 행동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상 뭐 70년 이상 된 한반도 분쟁이나 40년 이상 된 북핵 문제가 뭐 일거에 해소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2017년 위기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엄청난 진전을 본 것이고 지금 좌절이 있지만 그것이 뭐 전부는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 그럼 현 상황이 지금 교착 상태가 왜 생겼느냐? 그건 당연히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때 결국에 회담이 결렬되면서 생겼던 문제죠. 회담 결렬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미국은 일괄 타결을 전제로 한 빅딜을 요구했어요. 그 미국의 기본적인 시각은 북한 보고 먼저 핵, 화생무기,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해체하라. 그러면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고 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줄 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북한 보고 대량살상무기 해체를 선제적으로 하고 얘기를 하니까 북한은 지금까지 행동된 행동 원칙에 의거해서 동시 교환한다라고 하는 게 일관된 입장이죠.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 받지를 못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북한은 미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또는 한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스몰 딜을 제시를 했죠. 영변 핵시설을 완전 영구 폐기할 터이니 2016년 이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제재 결의안 중에서 북한 민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은 뭐냐면 북한의 경우는 영변 핵시설이라고 하는 게 자기들 핵 개발의 심장부라고 얘기하니까 북한으로는 상당히 큰 카드를 내건 건데 이제 미국에서 그걸 받지 않은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의 빅딜하고 북의 스몰딜 사이에 소위 충돌이 생기면서 결렬이 된 거였거든요. 물론 그 배후에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날 밤 만찬에서 김정은 트럼프 두 정상 간의 한 얘기를 북쪽 측의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상당히 진전이 있었던데 그 다음날 28일 날 확대 정상회담 할 때 볼튼이 예상 밖으로 들어오고 노란 봉투를 제시하면서 판이 깨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매개 변수는 마이클 코헨 전 트럼프 변호사의 미 하원 증언하고 관련된 것 아니냐. 즉 미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당한 딜, 썸 딜 가지고 가서는 워싱턴에서 민주당 정치인들 설득하기도 힘들고 워싱턴의 주류 그 전문가들도 이제 설득하기 힘들고 언론도 설득하기 힘들겠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패턴은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모든 미디어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미국 미디어의 90%가 마이클 코헨 청문회에다 집중이 되고 하노이는 이미 잊혀져 버렸거든요. 제가 그 당시 2월 27일, 28일 제가 워싱턴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중간한 딜을 가고 못 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존 볼튼이 개입하면서 자, 빅딜 제시해서 북이 안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노딜로 가자. 그게 미 국내 정치적으로 봐서는 가장 수용 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이제 워싱턴에서 이제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은 북은 이제 최고인민회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 말미는 주겠다. 대화의 의사는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 대통령이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니까 대화 의지 있고 3차 북미 정상회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대화의 여지는 열면서 양쪽 다 상대방이 먼저 양보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그건 어려운 게 서로 간에 신뢰가 없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낸 게 이제 결국 good enough deal, 그 영어로 그걸 표현해서 그냥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정부가 얘기하는 good enough deal은 그렇습니다. 미국이 얘기하는 일괄 타결 방안, 일괄 타결에 대해서 포괄적 합의를 먼저 하고 그러나 이행을 존 볼튼 얘기하는 대로 1, 2년 사이에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를 테네시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해체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미국에 엄청난 재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행하자. 그리고 점진적 이행을 하는데 그냥 그것을 무작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로드맵을 만들고 시간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평양과 워싱턴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를 하려고 하면 북한 측에 좀 선제적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북한이 지금 보면 풍계리 핵실험장은 3분의 2 폐기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국제사회가 검증해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 같은 데가 가서 전문가들이 뭐 토양 샘플도 구하고 감마 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어떤 실험들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어야 사실상 그것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이라든가 발사대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제 조건 없이 미 유관국 전문가 참관하에서 폐기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약속한 거 하라. 지금 말과 약속은 했지만 행동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행동을 하면은 그거 갖고 만약 북에서 그런다라고 하면 우리가 미국 가서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고 아마 그렇게 되면 트럼프도 의회나 뭐 미국 언론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북의 입장에서 보면 말과 행동, 말과 약속은 했지만은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워싱턴 저도 가보니까요. 제가 뭐 얼마 전에 KBS도 나왔습니다만 워싱턴에서 한 거의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하고 인터뷰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그중에 한 뭐 90%가 회의주의자, 냉소주의자, 비관주의자예요. 그 다음에 한 10%가 그나마 낙관적인데 10% 중에서도 한 8, 9%가 cautious, 조심스러운 또는 프루던트한 아주 신중한 낙관주의자고 진짜 일이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본다면 북이 그런 선제적 조치를 하면은 미국도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스몰 딜. 그걸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상 그건 동의를 했거든요. 이번에 갔을 때. 그래서 스몰 딜이 가능하다. 그래서 진전이 보이면 거기서 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 우리 대통령 갔을 때 인도적 지원, 식량 지원 같은 거 가능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라고 하는 것은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은 자, 초기 조치하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 조치해서 신뢰를 좀 쌓고 그 다음에 일괄 타결이 된 포괄적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점진적으로 이행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땐 이거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얘기한 거는 미국과 북한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다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식과 순리에 맞는 제안을 한 건데 지금 북의 입장에서는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포괄적 합의 선언 부분에 왜냐하면 포괄적 합의를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북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대량살상 무기를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북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미국하고 신뢰도 구축되지 않는데 미국이 우리의 적인데 적에게 우리의 핵미사일 뭐 심지어 화생무기까지 해서 리스트 만들어서 수량은 몇 개고 위치는 어디고 이걸 미국이라고 하는 적에다 줄 수 있느냐. 그럼 마치 미국이 공격 리스트를 주는 건데 지금 북의 입장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좀 신뢰를 쌓아야 되는 게 있고 또 우리 점진적 이행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요. 과거에 해보지 않았느냐. 살라미 전술을 쓰더라. 북이 얻어먹을 것만 얻어가고 그 다음에는 등 돌리더라.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정말 헤라큘리스적 허큘리언 이제 그 과제가 될 건데 그러나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다른 대안은 이따 우리 이근 교수하고 토론했는데 그거는 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제가 보는 현상이고 출구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의 여러 가지 입장을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것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시정연설 같아요. 거기서 보면은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하고 있죠. 하나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 촉진자 이야기하는데 오지랖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전에까지 나왔던 것을 보면은 한국은
당사자다, 플레이어인데 자꾸 중재자, 촉진자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데 대한 북한의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판문점 선언의 조항을 보면은 그 전문에 민족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하고 그리고 민족 자주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한국은 그렇게 미국에 그렇게 눈치를 보고 굴종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2007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백화원 초대소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자주 하지 않느냐고 노 대통령한테 뭐라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자주의 방식이 다른 거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게 우리는 자주다. 이렇게 앉아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시킨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 의존도가 전체에서 100%가 넘는 이런 나라에서 사실은 북한처럼 그렇게 앉아 고립적인 폐쇄적인 자력 경쟁을 외치는 이런 나라와 다른 이런 조건을 또 북한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길 자력 경쟁을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현재의 남북 관계,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이 장관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제가 북한이 그러면 지금 도대체 이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김정은 위원장 머릿속에 아무리 빙의해서 들어가 보고 싶어도 그쯤까지는 안 되지만 하여튼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배 고문이 말씀하셨던 남북관계 문제, 지금 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8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것이 결렬된 다음에 어쨌든 간에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좌절감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쭉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 과거 해왔던 것들을 쭉 한번 되돌아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무슨 토론회 제가 기조 강연하고 거기에 토론장에 홍민 통일연구원 박사가 나왔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엔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는데 미국이 북한이 종전선언을 당연히 미국 미리 얘기가 됐기 때문에 해줄 줄 알았는데 자꾸 안 해주니까 시간 가고 나서 아이씨 그럼 간도 좋아 제재 해제해줘라고 나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제재 해제를 얘기하니까 다시 이번에는 안 돼 해가지고 또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종전선언은 북한이 몸풀기식으로 이제 미국이 하자고 그랬으니까 이거 하는 줄 알고 얘기했는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좋다.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내 진짜 목적은 경제제재 해제야. 해가지고 경제제재 해제 갖다 딱 드러내놓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지난 한반도 분단과 함께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북한과의 대결에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거기다 항상 북한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엄청난 불신과 함께 엄청난 콤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자기가 뭔가 압박하거나 공격을 해가지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 2005년에 9.1 공동성명이 됐을 때 북한 합의가 됐는데 그 며칠 후에 미국이 BDA라는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을 해가지고 금융제재가 하니까 북한이 난리쳤어. 그때 미국 사람들의 표정은, 제가 그때 NSC 차장을 있으면서 한국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제가 담당했는데 정말 진짜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한테 지금 야 북한 애들이 드디어 우리가 하는 게 반응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BDA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북한이 제재를 막 해제해달라고 달려드니까 그 대신에 비핵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 요거구나, 얘네들이 드디어 비병을 질렀다. 절대 안 놔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북한은 제재 해제를 일종 완화를 갖다가 나름대로 카드로 해서 비핵화를 하려고 솔직하게 속내를 내밀고 갔는데 미국이 볼 때는 이건 약점인 거야. 북한에 빡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해제 다 해 시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최고인민회 회의에서 지난 4월 12일 날 김정은이 드디어 말했습니다. 이제 제재 같은 거에 매달리지 않겠다 이거 협상에. 자, 지금부터는 제재 해제가 최우선 과제에서 아마 물론 속으로는 제재 해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자꾸 말해봤자 오히려 역효과만 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의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뀌면 뭐가 있겠어요. 비핵화 협상에서 제재 해제가 얘기 안 된다면 북한이 원하는 건 군사 문제야. 군사 문제 갖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엄청 까탈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벌써 오늘 조평통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했다는 것 갖고 좀 난리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북한이 원하는 제재 문제를 가지고 비핵화와 연동돼서 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또 한편 북한이 제재를 해제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외 개방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게 순기능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북한이 아이 좋아 내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미국이 더 내 약점 파악하니까 나 장기적으로 보고 이거 안 하겠어. 딴 걸로 해. 비핵화 협상하는데 하면서 만약에 군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엄청 꼬일 것이다. 그다음에 휴전선 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이 제재 해제를 최우선 목표로 내놓는 걸 슬쩍 뒤로 빼면서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비핵화 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북한이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장기화되는데 장기화되는 거에 대비하기 김정은이가 도처에 가가지고 노동신문 나오잖아요, 여러분. 야, 그 거대한 건설 현장들 올 10월 10일 날 그 저 당대 노동당 창건 기념일까지 완성시켜라고 했다가 아, 야 됐어. 조금 더 가 괜찮아. 야, 뭐 어떻게 니들 그거 어떻게 빨리빨리 할 수 있겠냐? 좀 더 여유 있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다 연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비핵화 협상을 북한이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자기들의 약점, 자기들은 사실은 솔직하게 비핵화 제재 해제 문제를 갖고 좀 협상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길게 간다. 자, 비핵화 문제가 교착 국면이 길게 가거나 협상이 길게 가면은 브레이크 스루고 돌파구가 뚫리지 않으면 북한도 괴롭죠.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거 못지않게 괴로운 게 한국입니다.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그러면 비핵화 협상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까 뭐 저 노무현 대통령한테 김정일 위원장이 이거 뭐 자주 오세요 그랬지만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자신 있게 자주가 뭐라는 걸 설명할 수 있었지만 제가 볼 때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이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관계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정도가 못 된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사실은 현재 우리가 남북 관계 자율성이 지금 한미 관계, 한미 공조라는 이런 말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 뚫고 갑자기 한미 관계 나도 필요 없어. 나 그럼 남북 관계 갈 거야. 이거 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는 도전의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이 도전의 국면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을 빨리 재개해야 되고 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중재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중재 역량을 발휘하려면 미국하고도 얘기하지만 북한하고 얘기할 수 있는 미천이 있어야 돼. 미천이 뭡니까? 영향력이야. 영어로 고상하게 레버리지라고 표현하는 그 지렛대인데요. 그게 있으려면 남북관계 자율성이 있어야 돼. 남북관계에서 뭘 해야 돼.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묶어가지고 그 자자분한 유엔 대북 제재 바깥에 있는 것들도 다 거기서 이른바 합의를 해야 돼. 승인을 받아야 돼. 이 꼴이 됐으니까 북한 애들이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지금. 너희하고 남한하고 해가지고는 뭐 너희하고 할 필요가 없어. 나 미국하고 얘기하면 되지. 너희하고 얘기 뭐 있어. 너희는 미국하고 너희가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말빨이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한홍구 교수님이 아까 발표하신 거에서 난 너무 훌륭한 발표를 들어가지고 다 받아들이고 고맙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그럼 너는 너 때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너는 그럼 뭐 한미 관계 너는 그럼 뭐 종속돼 있었지 너는 뭐가 있었길래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말이지 뭐 한미 관계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드신 게 뭐냐면은 미국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 제가 살짝 옆으로 빠지겠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을 테니까요. 대통령께서 2003년 5월 달에 이 발언을 하고 돌아오셨어요.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했어요. 첫 번째 미국 가신 거예요. 물론 뭐 선보러 가셨지만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발언이. 다녀오셔가지고 피곤하시는데 NSC가 이제 이걸 담당하니까 NSC 올라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행정관, 선임 행정관들까지 한 10명 정도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관저에. 대통령께서 이제 남방 입구 허름하게 계시면서 뭐 물어보시고 그러는데 이거 반응이 좀 어떤가 그러길래 그 당시 시민사회 담당한 NSC 행정관이 누구였냐면 김창수라는 친구. 아시죠, 이름? 지금 저 남북 사무소 이 친구야. 김창수한테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라. 김창수가 지금 뭐 국내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정치범 수용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이제 웃으시면서 내가 심했죠. 그러면서
하도 미국에서 여러 가지 좋은 대접을 해주길래 나도 무슨 립서비스를 한다는 게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서 당신 실수를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이클 그린이 이제 저희랑 같이 일했던 백악관 선임보좌관인데 그 친구가 이 역대 그 이후에 한미 관계를 보면서 노무현 정부 때 한미 관계가 너무 좋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봐라 미국한테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았냐 그러는데 한미 관계가 좋았다는 것과 우리가 끌려다녔다는 거고는 교수님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지금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예를 들어 미군 기지 이전 문제 있잖아요. 평택. 우리는 왜 평택에 미군 기지 이전했냐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용산 기지는 청나라 옛날에 어디입니까 명나라 일본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있던 자리고 일본군이 주둔한 자리라서 여기를 갖다가 옮기는 것이 온 국민의 소망이었고 이 소망을 누가 표현했냐면 노태우 후보가 옛날에 대통령 선거 때 내놓은 거잖아요. 그걸 아무도 못하고 있는 걸 노무현 대통령이 하시니까 지금의 한나라 자유한국당에서 120명 전원이 용산기지 이전 반대 결의안을 냈어요. 그걸 뚫고 우리가 평택 간 건데 가니까 또 대출에 있는 농민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 미국한테 그 중요한 데를 왜 내줬냐고 얘기해요. 그럼 어디로? 미국 철수라는 얘기지.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도 그렇게 미국한테 이렇게 넉넉하게 한 게 아니고 이라크 파병을 전투병 파병 10,000명, 5,000명, 10,000명 해달라는 거 저희가 비전투병으로 평화재건지원부대를 했잖아요. 그 정도는 그럼 컴프로마이즈지 어떻게 하겠어요? 한미 FTA 여러분은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갖다가 굉장히 미국의 압박을 받고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이거에 대한 공과를 떠나서 한미 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 미국이 일본과도 FTA를 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어차피 다가올 거니까 우리가 먼저 한다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어떤 결단이었어요. 그 결단이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 압력을 넣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관료들이 포박됐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관료들이 잘하면 들어야죠. 저는 거의 매일같이 대통령님 책상 앞에 갔다가 보고서를 내고 보고 이런 사람이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관료들이 포박됐다는 것도 그 역사적 시기를 생각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시기 속에서 본다면은 저는 지금의 한미 관계보다는 지금 그때는 우리는 그래도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다고 생각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자 폼페오가 얘기했잖아요. 북미 관계가 비핵화 협상 진전에 남북 관계가 앞서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미 워킹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왜 이 얘기를 못 합니까? 바로 이 판문점 선언과 그 이전에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우선적으로 발전했고 우선적으로 발전한 남북 관계를 가지고 한반도 평화의 국면을 열고 비핵화 협상을 만들어내고 북미 정상회담을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 놀부십보야 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남북관계 우선 발전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중요한 기제라는 걸 바로 1년 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는데 지금 와서 그거 하지 말라면 우리는 뭘 미천을 해가지고 북한을 설득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 자율성이 축소되어 있는 이 현상은 이걸 무조건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웬만큼은 남북관계를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즉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해당되는 거는 못하지만 그 나머지는 적어도 미국한테 한미 워킹그룹에 물어볼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하고 통보해줘야 되고 미국이 그때 이건 아니니까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와서 얘기하면 그때 얘기를 들어야지. 매번 한미 워킹그룹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결정을 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점에서 아까 말씀들이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한미 관계의 남북 관계가 완벽하게 자율적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북한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설득할 수 있는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 이 자율성이 축소되는 한은 우리는 북한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고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중재할 수 있는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힘이 있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중재자 얘기하니까 무슨 중재할 수 있냐. 중재자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도 아니 3명 4명이 당사자일 때는 그중에 2명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너무 극단적이면 나머지가 당사자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자 당사자 얘기는 그건 말장난. 그건 당사자 중재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미국은 어쩌고 그러고 북한이 왜 오지랖 넓다, 왜 당사자가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왜 너희들이 남북관계 이런 식으로 빼게 못하면서 나한테 와서 무슨 소리해 라고 하면서 불만을 얘기하는 거지 중재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잘해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잘해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미관계도 중요하고 한미공조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에서의 자율성의 확보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 과제가 달성돼야지 지금 뭐 조금씩 해야죠. 그래야만 이 비핵화가 교착되는 것이 장기화되는 걸 막고 우리 정부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창조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예. 예, 북한이 보면은 북미 관계, 남북 관계만이 아니고 북중 관계, 북러 관계도 급속히 개선시키고 있는 것이 저는 현 정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작년 3월 달에 우리 특사단에 가서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내비쳤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한 나라가 중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먼저 북중 정상회담 1차로 3월 달에 개최되고 연속적으로 3차례나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올해 1월 달에는 또 4차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오늘은 러시아의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한편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북미 관계도 개선하지만 이른바 주변 중국과 러시아의 이 관계 개선도 매우 중요한 어떤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전면적인 어떤 북한의 외교 정책 나아가서 그것과 포함되는 현재 이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조금 또 한번 다른 차원에서 우리 이건 교수님께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솔직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워낙 그 진영 논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느 쪽에 더 유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솔직히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국면은 굉장히 안 좋은 국면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왜 그렇게 됐냐를 생각해 보면 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뭐 지금 다시 되돌이켜서 그때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게 되면 이종구 장관님 말씀하신 그 자율성 문제가 왜 없어졌느냐를 보게 되면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저희가 너무 말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괴팍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얼굴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냉정한 협상가라는 얼굴의 두 가지의 얼굴을 갖고 있는데 초반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17년 5월, 7월, 9월, 11월에 걸쳐서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을 할 때 우리가 봤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은 굉장히 괴팍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얼굴들을 봤습니다. 김정은의 핵 단추보다 더 큰 핵 단추를 가지고 있고 뭐 소위 말하는 그 코피 작전, 그러니까 블러디 노즈 작전이라 그래서 뭐 참수 작전이나 북한을 침공하는 작전 얘기도 흘러나왔고 뭐 시리아에 그냥 뭐 중국과의 정상회담 기간이었습니까? 그때 바로 시리아의 이 미사일 타격을 지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미국하고의 완벽한 공조를 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불안감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심어줬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아마도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굉장히 한미 공조를 강조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이 있었을 때 그 어떤 국가보다도 더 강력하게 북한 제재에 한미 공조를 했었죠. 그러면서 저는 그때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공조를 하다 보면 카드가 남아있을 카드가 없을 텐데 나중에 어떻게 우리의 외교적인 카드를 만들어 나가실까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엎어진 물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것이 뭐냐 하면 비핵화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가장 강력한 제재 전선이 그때 이제 생겼습니다. 이
트럼프의 괴팍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모습들에 이제 다 말려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참여하고 진보 정부인 한국 정부까지 참여한 엄청나게 강력한 제재 전선이 생겼죠. 이렇게 모든 국가가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전선에 동참한 경우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우이고 아마도 가장 촘촘한 그런 제재가 이제 생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냉정한 협상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굉장히 놀란 부분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괴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성을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안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국면에 들어간 이후에는 뭐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관계가 좋고 굉장히 관계가 수총하고 그런 얘기들을 아주 일관적으로 해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짜증날 그런 국면에서도 아까 문재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코엔 청문회 기간 동안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해나가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그 군사훈련에 대해서 미국 스스로 굉장히 도발적인 훈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프로보커티브한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전쟁 게임이다, 월 게임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북한의 입장을 거의 대면해 주는 듯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협상 국면에서의 전략을 보게 되면 저는 아주 엄청난 전략에 말렸다고 보는데 한쪽에서는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제재 전선을 구축해 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러니까 도발이라는 카드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러니까 군사훈련도 안 하고 관계도 좋고 그다음에 북한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칭찬을 해놓기 때문에 제재는 제재대로 걸어놓고 북한으로 하여금 아무런 카드를 못 갖게 그러니까 군사적인 카드를 도발 카드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이런 그 국면에 딱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외통수를 갖게 됐는데 이 외통수를 풀려면 비핵화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사훈련도 없고 그다음에 계속 좋은 관계라고 트럼프가 아주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발이라는 카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 우리 정부까지 같이 들어가 버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단추를 잘 못 끼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제 이 국면이 잘 풀리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 이제 아까 우리 그 군사작전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씩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트럼프가 막아놓은 도발 카드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는 국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소된 군사작전이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이 도발 카드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기들은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이번에 조금 안 좋은 국면으로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의 이 전략이라는 게 미국에서 초당적인 이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트럼프의 전략을 쓰다 보니까 북한이 외통수에 몰리는구나. 그러면 비핵화를 하기 전에 경제 제재를 안 풀어주면 북한이 참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다 알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든 아니면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든 상당히 유사한 그런 전략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율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제가 그 자율성 카드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견해가 갈린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뭐 이번에도 이제 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게 발표가 되고 앞으로도 이제 성장과 경제 상황이 좋아질 전망이 별로 없는데 지금 우리가 그 자율적으로 남북 경제 교류를 시작하게 되면 아마 국제사회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상당히 안 좋은 그 신뢰도가 생길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타격이 오고 경제적인 타격이 오면 정부에 대한 지지도도 떨어지고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질 때 과연 지금 정부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자율성이 생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자율성 카드도 쓰기가 별로 좋지는 않다. 그렇다면 어떤 해법을 제시를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아마 세 번째 주제가 될 것 같은데
그 해법과 관련해서는 이종석 장관님께서 그리고 문정인 교수님께서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재를 할 수 있고 촉진을 할 수 있고 뭐 중재나 촉진이라는 표현이 좋지 않다면 우리가 해결사로 등장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인데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한국도 좋고 북한도 좋고 미국도 좋은 윈윈의 솔루션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죠. 그 윈윈의 솔루션을 저는 아마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북한에 대해서 또 하나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면 요거로 이제 제가 두 번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좀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과 관련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이제 체제나 정권 생존을 위해서 안보적인 이유로 핵을 개발을 했는데 그러면서 핵을 이제 자기의 보검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웬만하면 보검을 버리기가 어렵죠. 포기하는 것이.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면 이 보검에 상응하는 미래의 그림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핵 포기 이후에 북한은 자기 국가의 발전에 대해서 안전보장과 경제 발전에 대해서 큰 그림이 있어야만 저는 이 핵포기를 결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핵포기를 결단했으면 굉장히 무모한 결단인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핵포기 이후에 우리는 안전보장을 이렇게 달성해 나가고 국가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인민의 생활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그림을 국제사회한테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비핵화를 진행을 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신뢰가 이미 구축된 상태에서 협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북한은 그런 그림을 한 번도 보여주질 않았고 우리도 그것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아쉬운 게 그 안전보장과 관련된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미국은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들어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여 경제제재 완화, 민생 부분과 관련된 경제제재 완화를 우리는 요구를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핵에 대한 상응하는 대응 조치는 안보적인 조치인데 안보적인 조치를 미국이 못 들어줄 것 같으니까 경제 제재를 우리는 요구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이 아마도 북한의 협상 전략에서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제 제재는 우리 신경 안 쓴다라는 쪽으로 요즘에 이제 이 북한의 레토릭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북한이 좀 우리한테 속 시원하게 우리는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세 번째 주제인 그 창의적인 해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관련된 이 클루들은 제가 그 세 번째 그 주제가 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이전에는 핵무력을 보검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보면은 자력 경생을 보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의 보검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자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 이종석 장관님은 칼날 위의 평화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날의 한반도 평화가 살얼음판의 평화 같아요. 이 살얼음판의 평화를 어떤 식으로 공고히 하고 또 핵 문제 나아가서 남북관계, 북미관계까지 풀 수 있을지 해법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로 우리 세 번째 주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인 교수님. 근데 아까 우리 이근 교수가 얘기해서 왜 북한이 경제 제재부터 나왔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해석이 달라요. 싱가포르 선언을 보면 1조가 신뢰에 기초한 새로운 관계 설정이란 말이에요. 2조가 항구적인 평화체제고 3조가 완전한 비핵화, 4조가 유해 발굴 및 송환인데 새로운 관계 설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호 적대적 의도와 정책을 포기하는 겁니다. 북한의 경우는 제재를 가장 중요한 적대적 의도와 행위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해제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그런 이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관계 개선의 첫 번째 단추가 제재 완화라고 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그걸 경제적인 수단으로 보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도 북한을 이해하는 노력이 상당히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은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법이라는 건 제가 지금 몇 가지 즉흥적으로 생각한 건 몇 가지를 하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판은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5일, 26일 날 일본 국왕 주기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을 옵니다. 그러면 한국에 올 수 있는 게 27, 8 아마 중국을 가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무역 분쟁 타결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꼭 한국을 와야 되고 아마 우리 대통령을 4월 12일 날 만났을 때 뭐 방한 수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북이 움직여야 됩니다. 5월 상순에 늦어도 15일 이전에는 남북대화 나와야 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위의 문제입니다. 판을 살리고 한반도에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북측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대통령이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작년 5월 26일 판문점 방식대로 하여간 북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전에 초기 행동을 북이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과거와 같은 관성에 빠지지 말고 동창리, 오케이, 유관국 전문가 참관하에 우리 폐기하겠다. 이 화두를 던져야 지금 이 모멘텀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북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남북 정상회담 해야 되고 초기 조치 성의 보여야 되는 것. 그다음 미국의 경우는 저는 두 가지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가서도 이제 토론을 많이 하는데 제재 만능주의라고 하는 게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미국의 정책이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하고도 알릴레오에서도 제가 그런 표현을 했다가 아주 표현을 잘 설명을 해주고 그러셨지만은 제재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이냐? 북한의 행태를 바꾸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면 제재를 전략적으로 그리고 아주 유연성 있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북한 핵 문제요. 대화와 협상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북의 내부적 변화, 시장화, 개혁 개방이 되고 시장화가 되고 시민사회가 나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이 향상이 되고 했을 때 자신감이 생겼을 때 북의 지도자가 핵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화와 협상은 필요 조건입니다. 개혁 개방, 시장화, 시민사회 등장 그리고 더 강화된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그게 충분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비핵화라고 하는 것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제재에 대해서 미국이 전략적 사고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미국이 이제 북한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면 스펙트럼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군사행동, 그 다음에 제재와 최대한의 압박, 그 다음에 제재와 대화의 병행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인게이지먼트에 해당되고 제재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데 항상 미국은 오른쪽에만 얘기를 했고 항상 하는 게 군사적 행동 아니면 최대한 제재와 최대한의 압박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해보는 상상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이근 교수도 얘기했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요. 오케이, 일괄 타결 좋은데 미국이 동시적으로 북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북이 원하는 가장 큰 게 뭡니까? 외교 정상화죠. 북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북은 미국하고 군사협력 원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북은 미국의 핵우산을 원할지도 모르죠. 그런 카드를 들고 나가면은, 즉 북이 거절할 수 없는 카드를 들고 나가면은 그것이 북한을 비핵화하는 최고의 방법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상력을 동행해서 imagining the unimaginable, 상상할 수 없는 걸 상상하는 그런 파격적인 행보가 있어야 북한 핵 문제를 풀 수 있지. 과거의 관성에 빠져서 하면은 상당히 어렵다. 한국 양극화 극복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외교의 기반은 국내적 단결이고 조화하고 합의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국민적 합의 구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건 정부도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우리 정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남북관계,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것들을 정쟁화하는 것을 정말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석 장관, 우리 이근 교수 다 지적을 했지만은 이번 대통령 미국 갔을 때도 한국과 미국은 on the same page, 같은 페이지에 있다.
한미 동맹은 에어타이트, 바람도 들어갈 수 없는, 공기도 들어갈 수 없는 건 타이트하다라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상대적 자율성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과 그렇게 해서 미국과 한편에서 미국 걸 간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얘기하는 빅딜 로베키 갈 수도 있고 우리의 역할은 전혀 없는 거고 파국이 눈앞에 보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포함해서 제가 뭐 대통령 특보지만 제가 상임직은 아니니까 그래서 특별한 이제 보좌관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정부의 녹을 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좀 과감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거 정말 이거 한심한 얘기지만은 유엔 안보리 제재 틀 안에서 우리가 남북 관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못하게 해요. 우리 외교부 같은데 제재 완화 이런 표현 쓰면 못하게 합니다. 미국이 지켜보고 있는데 뭐 저희 입에서 나온다면 더 그럴 거예요. 이건 아니죠. 우리가 할 건 해야 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 지원, 식량 지원 좋다고 그랬으면 바로 액션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백이찬 고문이 얘기한 건데 저는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너무 미국에 올인하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일본이 계속 회방 넣으면요, 우리 원하는 거 못 얻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일본하고 관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보다 미국에 더 가깝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미국을 바꾼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우리에게 더 좋은 게 옳습니다. 중국, 러시아 앞으로는 아주 우리에게 사활적인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의 틀을 미국이라고 하는 물론 동맹이고 우리는 같은 페이지 같은 편에 있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보다 다변화된 외교를 통해서 외교의 공간을 넓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쭉 들고요. 마지막으로 들려고 하면 참 어려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이 많아요. 동맹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맹 잘하면서 평화체제도 만들고 비핵화도 하겠다는 거예요. 동맹하고 비핵화는 짝이 돼요. 근데 동맹하고 평화체제 구축 참 어려울 겁니다. 이 삼각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대안점을 찾아야 되는가. 근데 이 모든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청을 높여야 됩니다. 시민사회가 살아 움직여서 목청을 높이면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 의회에 가서도 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 염려해 주느라고 다 조용하게 있거든요. 글쎄 그게 도움이 될까요? 다시 오늘 돌아가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행동하는 양심,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깨어있는 시민, 이 자세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목청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는 조금 순서를 바꿔서요. 아까 창의적 아이디어가 우리 이건 교수님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그 창의적 아이디어를 우리 이건 교수님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두 분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서 좀 힌트를 받아가지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순서를 바꾸시면 방금 이제 문정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그간에 문정인 교수님하고 제가 토론도 좀 있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카드는 아마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결사가 되는 그런 길인데 그러려면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제의를 해서 빨리 그 제재 전선을 풀어버리는 그리고 제재 전선을 푸른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공약 이행률이 제일 높은 대통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맥시멈 프레셔 다음에는 맥시멈 인게이지먼트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햇볕 정책을 우리가 가장 맥시멈하게 할 수 있는 또 기회도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제재 전선을 풀기 위해서 창의적인 솔루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창의적인 솔루션은 아마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북한이 말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 역제안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창의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안전보장 때문에 핵을 만들었다. 뭐 북한이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논리들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솔루션으로 역제안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방금 전에 이제 문재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뭐 경향신문에도 기고를 했습니다마는 북한과 미국 간에 뭐 동맹을, 군사 동맹을 맺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 보장을 미국으로부터 확보를 받고 군사 동맹에 상응하는 북한의 미래 그림을 우리가 그려줄 수는 없죠. 사실 북한이 그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 이제 받아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싱가포르식으로 개혁 개방을 하겠다, 북한이. 그러니까 이광유 집안이 계속 정권을 잡아가듯이 북한에서도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지만 경제 개발의 모델은 싱가포르가 비슷하게 가져가라. 그다음에 정치 개혁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해라라는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빅뱅으로, 그거야말로 이제 일괄 타결이 되겠죠. 동맹을 주고 그다음에 북한의 미래 그림을 받아오는, 그리고 이제 비핵화를 받아오는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과감하게 던져서 비핵화와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북한에 가서 만들어 가지고 오신 그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만약에 비핵화와 낮은 단계의 뭐 연방이든 연합이든 늘 바꿔서 낮은 단계의 남북 군사연합 같은 것들을 제안할 수 있겠죠. 그 한미동맹은 유지를 하면서 낮은 단계의 남북 간의 군사연합을 하게 되면 일단 남한으로부터의 그 적대적인 이 위협, 그 다음에 한미동맹이 계속 존속이 되면서 남북 간의 낮은 단계의 군사연합이 있으면 미국으로부터의 적대적인 위협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감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어떤 연방이나 연합과 관련된 부분들을 김대중 대통령의 아이디어에서 좀 더 발전을 시키고 거기서 이런 어떤 군사적인 조치까지 포함을 시키면서 이것을 비핵화와 바꾸면 현재 국면에서는 아마 보수 정당 쪽에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 제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루션들을 보다 과감하게 학계에서 좀 던지고 그것이 토론이 돼서 정책 서클 안으로도 들어가는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갑자기 뭐 굿 이너프 딜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터져 나오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문재인 교수님께서 미국에 가셔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많은 이제 그 에너지와 시간을 보내셨지만 미국에서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이제 우리 정부 쪽에서 계속 나오니까 사실은 학계를 좀 이용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런 새로운 창의적인 해법이 나오면 그것을 학계에서 먼저 공유를 하고 학자들이 미국에 가서 이것이 어느 정도 먹히는지를 회의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죠. 그게 이른바 이제 공공외교고, 그것이 테스트를 해서 어느 정도 이게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했으면 거기서 그 가능성들을 갖고 와서 정책을 좀 더 정교화하고 그리고 다시 회의를 몇 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게 정책으로 발전돼서 정부 간에 뭐 뒤에서도 하고 앞에서도 이렇게 이 코어디네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굉장히 좁은 서클 안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게 지금 말씀드린 공공외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서 부딪히니까 이 한미 간에 굉장히 잡음들만 나오면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열어놔야지 들려오지, 안에서만 하게 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오히려 소위 말하는 게 그룹싱크라는 것 때문에 그 안에서만 얘기들이 돌 가능성이 더 많다. 우리가 가진 자산은 현재로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종석 장관님께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우리 이건 교수님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야기하셨는데 상당히 파격적인 아이디어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하듯이 이렇게 논의를 해야만 결국은 창의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종석 장관님. 예, 문정희 선생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많은 부문에서 좀 시끄러워야 되고 좀 이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이 제가 더 존경하는 분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제가 그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좀 시끄러워야 됩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야지. 뭐 자꾸 시끄러워야지. 대통령도 미국 트럼프한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렇게 지금 남북관계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아무리 말이야 당신 말 듣고 싶어도 내가 들으면 나도 당신도 선거 걱정하는 것처럼 나도 진짜 걱정된다. 이 말을 못해요. 왜? 다들 하나니까. 옛날 공산주의 체제의 일교함이라는 게 있어요. 일교함. 하나의 바위 같아. 다 똑같이 조용히 쳐다봐. 한미 간의 공조가 어떻게 되나. 이 불행한 지금 상황이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굿 이너프 딜, 영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거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뭐 굿 이너프 딜, 뭐 얼리 하비스트, 그거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 말로 정확하게 될 수 있는 컨셉을 만들고 방법을 만들어서 얘기해야 되지.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해야 되는데,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호 충분 만족거래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지금 도대체 어디 가서 지금 이 좀 나름 생각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 이 타겟이 누구이며 어디인지도 나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도 난 좀 걱정스러운데요. 자, 북한이 그러면 이렇게 제재를 강하게 하면 그 끝은 어딜까? 북한은 막 대결 저항하고 그럼 북한이 결국 항복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북한 전문가라도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북한 여러분 지금 북한은 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개방 개혁을 다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북한이 개방 개혁만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거야. 북한의 호전성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남북 간에도 새로운 경제 협력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은 김정은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그걸 쭉 해오고 있는데 북한 핵 문제라는 것 때문에 북핵이 북한에 대한 외부 세계에서 북한에 대한 모든 경제 협력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모순적이고 불행하지만 핵 문제만 없다면 우리가 정말 뭐 열일적이고 환영하고 그냥 촉진해주고 막 박수 쳐줘야 되는 북한의 개혁 개방이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역사적 아이러니 현상에 우리가 부딪혀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지금 이게 지금 우리한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나오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이군 교수가 핵을 포기한다면은 뭐 포기 대가로서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북한은 이미 그림 다 갖고 있고 보여주고 있어요. 노동신문만 봐도 쉽게 말하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제 자산과 외부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되면 고도 성장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개방을 다 지금 해놓고 전국에 28개의 경제 특구를 만들어 놓고 오라 그러는데 누가 갑니까 거기에? 제재가 되고 있는데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러면서 김정은이 하루 3끼 먹는 것만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멀리 미래 경제 발전 쪽에다가 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20년, 30년이 걸려야지 효과가 나오는 산림 녹화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어. 쭉 길게 멀리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누르면 김정은이가 나는 개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구나.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개방 전선에서 결국은 철수하게 돼. 그러면 결국은 폐쇄적 경제로 돌아가면 하루 3끼 먹는 건 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시장 개혁이 됐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사는 거야.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다시 나름대로 대결과 뭐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미국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북한은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항복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김정은이는 자기 권위, 체면은 손상됩니다. 내가 해놓은 거 인민들한테 다 뒤집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독재자 뒤집는 거 궁극적 뒤집죠. 마지막 가면. 이렇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면 당연히 일정하게 최소한의 상응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지점이 아직까지 서로 맞춰지지가 않아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전 해법은 그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뭐 제가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다행히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까지는 비핵화 협상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걸 열망하고 있어요. 왜? 과거 북한의 행태를 보면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행태를 과거 북한의 김정일 때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인 과거의 북한 행태를 보면은 북한이 야 그러면 나 3차 북미 정상회담 미국이 용단 내리고 우리랑 미국과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을 때까지 좋아 나 6월 달까지 기다릴 거야 이렇게 말해 오라. 한 2달쯤은 많이 주는 거야. 근데 연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4월 12일 날 그 말했는데 4월 12일 따지면 7개월 20일을 줬어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 나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아까 뭐 남북관계 자율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관계 자율성 회복한다고 지금 경제 교류하고 이러자는 건 아니잖아요. 주어져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 안에서 지금 문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성 있다는 걸 보여주고 다른 한편 사실은 지금 북한 식량난이 작년에 작황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식량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식량을 대거 지원하겠다면 아니 아무리 반대가 있어도 이건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들이 바로 북한한테 역시 남쪽이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면 그걸 미천 삼아서 야, 네 비핵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할 수 있는 미천이 되는 거잖아. 중재 역량. 바로 그런 점에서 제 얘기는 무조건 자율성 회복하는 게 아니라 자세와 태세가 달라져야 된다. 황인성 처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민주평통이 다시 한번
건의서 올려야 됩니다. 건의서 이제 민주평통 이런 거에서 올려야 돼. 아니 민주평통이 사실은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 이 올림픽 기간 중에 중단해야 된다고 처음 보고서 건의서를 올린답니다. 2017년 12월 달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는 미국과 협상을 거의 다 쉬쉬합니다. 비공개적으로 하고 제가 그래요. 아니 미국한테 좀 할 얘기 좀 하세요. 그러면 그거 비공개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센 놈하고 약한 놈하고 어른하고 애하고 여러분 비밀 공간에 들어가서 하면 누가 이깁니까? 윽박지르면 어린애가 결국 당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힘센 자와 약한 자와의 협상과 대화는 가급적인 국제 공론화장에 맡겨야지 그나마 대의 명분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고 논리가 통할 수 있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 미국에 대해서 빅딜 안 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만이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아니 뭐 하고 싶지만 빅딜 안 되는 거 맞는 거고 북한이 먼저 비핵화하면 내가 경제제 해제 줄게.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의 모든 외교부 관리들이 통일부 관리들이 안 된다고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 말하면 그럼 미국이 싫어할 텐데요. 싫어야 됩니다. 또 하나 북한은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김정은 위원장한테 제재를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 본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갖고 돌아가서 자기를 어떻게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와도 반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워싱턴 조야의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을 찬성 못 받아도 돌파할 수 있는 정도의 물건은 줘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아주 자잘한 단계는 안 되고 크게 틀을 잡아서 협상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좀 공론화시키자. 우리 정부하고 얘기해서. 그럼 미국이 싫어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미국이 싫어한다고 다 안 할 수 있습니까? 또 북한이 싫어한다고 우리가 다 얘기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라는 건 창의적 아이디어라고 했잖아요. 창의적 아이디어라는 건 어떤 경우는 강대국가 약소국가는 아무리 밀실에 가서 얘기하면 안 통합니다. 그때는 국제 공론화장에 내놓으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찍어 누르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걸 전혀 이용하지 않고 지난 2년간 왔어요. 이제는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정말 뭔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 그러기 위해서 일단 분위기로서 공론의 장을 이용하는 국제 공론의 장을 이용하는 그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토론하신 세 분을 한 2박 3일 정도 어디 좋은 곳에 이렇게 모셔놓으면 아무 좋은 아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 제가 사회를 보면 더 좋은 아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제 제가 약속한 대로 여러분께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분, 15분 남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1인당 질문 하나만 가능하고 그 질문은 20초 이내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면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되면 그러면 제가 타협을 해서 30초로 하겠습니다. 30초. 이제 자, 30초로 해서 1인당 하나씩 질문이고요. 그리고 서너 분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앞에 저도 이런데 한 번 다 했지만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기 줄 때는 시간 그건 또 사회자 마음이에요. 아니 근데 한 사람한테 많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지. 마이크 목소리 크시니까. 마이크 없이 해도 돼요. 존경하는 문정교 죄송합니다. 저도 문정교 교수님 강의 많이 들었거든요. 이전 교수님한테 하나 드리는데 저기 문정교 교수하고 이전 교수 10초씩만 하겠습니다. 이전 교수님한테 드릴 말씀 뭐냐? 주장하시는 거 북한의 심장을 먼저 띄어버리고 팔다리 자르자. 심장이 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고 북한 영역과 살까지 관련해서 문 교수님한테는 질문이 108가지 됩니다만 나중에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 질문 드리면 북한 인권 문제하고 태용호는 죽어도 비핵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일단은 사회자의 직권으로 하나만 접수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네, 저는 이종석 장관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와 어떻게 보면은 평화 체제 이거를 국제 공론회장으로 한다는 거에서 굉장히 공감을 해서 정말 우리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로드맵을 우리가 유엔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면은 우리가 미국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우리 남북한이 주인이 돼서 유엔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예 하시죠. 남북 이산 가족이 1,000만인데 네. 언제까지 이렇게 방문도 못하게 하고 북녘을 바라보고 묻히게 하는 이런 행태가 계속될 겁니까?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 예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목소리 크니까 예, 마이크도 되겠습니다. 장관님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시나요? 예, 좋습니다. 일단 그것도 질문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자, 또 예. 질문이 말씀해 주셨던 것들 좀 이어서 보면 미국이 북한에 해줄 수 있는 것, 그 전에 북한이 해야 되는 선제 조치, 그걸 우리가 유도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북한한테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뭐 투자해 주겠다든지 그런 식의 우리가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건지. 예를 들어서 어제 삼성전자가 발표한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를 하겠다 하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와 북한의 접경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든지 그런 구체적 아이템을 주면 북한 쪽에서도 북한 주민들한테 선전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선제 조치도 할 수 있고 그럼 그 다음에 제재 해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괄 타결을 하려니까 서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거 보여달라는 거면 여기서는 또 아까 나의 모든 걸 보여주면 여기서 폭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로드맵을 정해서 내가 하나 해주면은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대구 갔을 때 뭘 하나 해주면 여기서 상대방이 주고 만약에 그거를 이행을 안 하면은 제재가 2배, 3배 올 수 있게 마지막 안 되면 원유까지 끊게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를 우리가 설득을 해서요. 자, 우리가 완화를 해주겠다 미국이. 그 대신 니네들이 이걸 안 지키면은 이중으로 더 온다. 최악이 안 되면 니네들 원유까지 끊을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정해주면은 어떠시냐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까요?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의견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제가 노무현 재단 고유 과정에 너무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것은 다 인정하시겠지만 상호 간의 불신이에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남북 간에 있어서의 남한의 포지션과 북미 간에 있어서의 미국의 포지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대칭이에요. 압도적으로 남한이 북한보다도 워낙 잘 살고 있고 문명화되어 있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그보다도 더 훨씬 비대칭이죠. 북한은 지금 생존 기로에서 선택한 게 핵이었고 핵무장을 완성했다는 거거든요. 네, 북한 내버려둬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이 해줄 수 있는 건 다 고려해 보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건 해줄 수 있다 이거죠. 네. 제재가 지금 문제인데 이 제재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도 북한이 지금 당사자로서 도와달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당사자 입장에서 도와줄 생각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고요.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하시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우리 질문 받으신 것도 있고 또 해당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우리 문턱부님부터 먼저 마무리 말씀 겸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인권 문제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뭐 버마, 미얀마, 그다음 아웅산 수치나 동티모르 같은데 이제 상당히 인권 문제를 하는데 북한 인권 문제는 소홀했다. 뭐 황교안 씨도 얼마 전에 바로 이제 현 정부는 북한 인권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완전 무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북한하고 쭉 하다 보니까 인권과 평화 사이에 소위 반비례 관계가 있더라. 우리가 이제 인권 문제를 얘기하면 북한은 자기들이 체제 안보를 해치고 내정 간섭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적대적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갖고 고민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인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휴먼 라이트 문제하고 베이직 휴먼 니즈,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 욕구 사이에 결국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 얘기하면 우리가 식량 비료 공급하는데도 북한에서 안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 유엔 인권 헌장에서 나왔지만은 그 메즐로가 얘기하는 소위 인간 욕구의 하이라키에서 제일 높은 게 정치, 사회적 소위 인권인데 제일 중요한 바닥에 있는 게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의료, 그 다음에 교육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사이에 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또 뭐냐. 어느 국가가 민주주의를, 인권을 외부에서 가져다 준 적이 있느냐. 미국에서 2차 대전 이후에 100번 이상 민주주의와 인권 이름으로 해서 개입을 했는데 성공한 사례 하나도 없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스스로 쟁취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김대중 대통령 말씀이 동의를 하고요. 여기 하나 더 한다면 저도 이북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교류도 해보고 해서 느끼는 건데요. 신뢰가 쌓이면요, 북한 인권 문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인권 문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적대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문제라도 만약에 부분적으로 성공이 되고 남북이 교류 협력이 되면은 인권 문제 기본적으로 개선된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하고 북한이 수교를 한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 가야 될 거고, 의회 같은 데 가서 상하 양원 앞에 연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정치범 수용소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권 문제, 민주주의 문제 얘기 안 하고 어떻게 미국하고 수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물론 시민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 얘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구조적 제약들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 시민들이 좀 양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뭐 태영호 씨가 이제 북한 비핵화 안 할 것이다. 그럼 북한이 비핵화할 의도와 의지가 없으면 그러면 협상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워싱턴 우리가 비핵화의 의지와 의도가 있는가라고 해서 왜 그걸 묻느냐. 없어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게 외교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판을 깨기 위한 소위 쉽게 해서 소음이나 자국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가족 문제는 우리 대통령이 지금 엄청 역정을 하고 있고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다행히 화상상봉에 대한 장비 도입 문제도 허락해주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아직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이산가족인데 아마 역점을 두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아까 이관 타기 문제 우리 유시민 이사장께서도 뭐 소위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금도 있고 선부금도 있고 중도금도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주는 건데 그걸 그냥 일괄 타기해서 원샷을 현금으로 전부 다 준다. 그것도 내가 집은 사는데 우리 쪽에서 줄 건 생각하지 않고 저쪽 보고 집부터 내놓으라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좀 말이 상식과 순리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도 그런 점에서는 좀 상식의 시각, 어떤 그 역사적 순리 시각에서 생각해야 해법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고전해요. 아까 어떤 질문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종석 장관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계실까 그랬는데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시죠. 예, 다음. 예.
예, 저는 김정은 위원장,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냐고 묻는 분들한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묻고 싶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그거 좋은데 당신은 그럼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그럼 기회비용을 치를 용의가 있습니까? 어떤? 그것도 묻고 싶어. 도대체 북한이 비핵화하는데 뭐를 당신이 희생할 용의가 있는지 우리가 물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조건부로 비핵화하겠다는지 쟤네들이 지금 저 깐깐한 쟤네들이 무슨 그냥 비핵화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물으면서 다녀야 된다 지금. 그 북한 심장, 그 선생님 심장 때문에 말씀은 아마 제가 전에 몇 달 전에 하여튼 사지가 있다면 어차피 한꺼번에 비핵화는 안 되니까 북한 심장을 딱 떼어내버려서 결국 할 수 있게 이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 이제 상황이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미국 사람들은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할지 뭐 아주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크게 로드맵이라 그러는데 그림을 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나 이렇게 갈 거야 이런 큰 그림이라도 아주 러프하게. 그러고 나서 저라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라면 제가 신문에 한번 썼는데 저는 자 북한은 지금 북한의 주장에 따르거나 우리가 볼 때 핵무기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핵무기를 미국의 본토에 날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뭐가 그렇게 어려워? 나머지 북한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기타 핵시설 프로그램 다 폐기하는 거야 다. 그래도 가지고 있잖아. 북한이 원하는 게 미국과 맞짱 떠서 미국 본토 전체를 다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전략적 거부 능력, 핵을 갖고 있는 전략적 거부 능력은 미국이 북한을 때리면 LA 한 군데만 맞아도 미국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핵무기 갖고 있으라 이거야 ICBM. 그 대신에 모든 핵을 다 핵시설 프로그램을 전국적인 걸 다 포기한다면 그쯤 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가서 봐라. 북한이 이제 분명히 이제 핵 의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고 그쯤 되면 북한에 대한 민수경제 분야 해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크게 일단 한번 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존하는 핵무기와 ICBM을 철거하는 문제는 아마 시간과 단계가 많이 걸릴 거예요. 그걸 조금 잘라. 그래가지고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의 어떤 절충점을 찾는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북한에다가 말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이 말빨을 세우면 가서 하면 조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로드맵을 그럼 뭐 미국을 우회해서 유엔에 가서 하면 어떠냐.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국제정치 현실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남북관계 자율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미국하고 얘기해서 지금 남북관계를 잘 풀어보자고 얘기하는 수준이거든요. 이 수준의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미국을 우회해서 유엔 가서 한다는 거는 뭐 아까 이금 교수 말했는데 한국 경제 포기하자는 얘기 아니냐 이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없어 보입니다. 남북 이산가족은 임정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안보리결이 밖에 있어요. 여기에 무슨 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가지고 뭐 컴퓨터하고 뭐 화상하는데 무슨 제재 위반되는 게 들어간다. 여러분 북한 경제에 도움되는 게 들어가서 안 된다는 것이 안보리 결의의 핵심이지 이산가족 상봉하는 기자재 들어가는 거를 문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강하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몇천 명이라도 하자고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출할 용의가 있다고 표시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라 그러네요.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 생각을 뭐 글쎄요 아실 거라고 봅니다. 아시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감히 제가 제가 업죽지만은 제 생각에서 제가 대통령님만큼은 아니지만 아마 대개 공유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대통령께서 가장 답답할 것 같아요. 각 부처가 좀 나서가지고 말이죠. 미국한테 통일부는 통일부답게 행동하고 외교부는 외교부답게 미국 설득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하시지 않겠어요? 전 그래서 대통령은 오히려 앞서가는데 그걸 갖다가 뭔가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수행이 안 된다는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걸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재 해제를 북한이 위반할 때 그 위반하면 더 강하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희망적인 게 뭐냐면 지난번에 최선희 제2부상이 그 평양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기자회견문에다 쓴 게 뭐냐면 아니 북미 회담장에서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야 그 스냅백 다시 말하면 우리 일단 제재를 좀 해제해주고 북한이 만약에 제재해줬는데 비핵화 이행 안 하고 또 말 안 들으면
그 용수철을 꾹 눌렀다가 놓으면 툭 튀어올라는 것처럼 다시 복원하면 될 거 아니야. 그 말 했다 말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향후 우리가 중재할 때 중요한 그 중재 요소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교수님. 예, 저는 뭐 질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뭐 안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전혀 그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국 남한하고 북한하고의 국가 비전을 얘기할 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북한은 항상 강대국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성대국, 뭐 문명강국, 핵강국.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국가 비전은 어떻게 보면 19세기, 20세기적인 사고방식인데 김정은 위원장도 김일성 주석의 옷도 입고 뭐 중절모도 쓰고 손도 여기다 집어넣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 결국은 아직까지도 19세기, 20세기적인 그 강대국을 지향하는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비핵화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호 신뢰 부족이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상호 신뢰 부족에 더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비전도 저는 하나의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국을 지향하는 국가가 다른 강대국들 다 핵 갖고 있는데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항상 보면 뭐 중진국, 뭐 준경국, 평화해오, 무슨 가교국가 뭐 이런 정도의 그 국가 비전밖에 갖고 나오질 못하는데 그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북한이 국가 비전을 얘기할 때 좀 국제사회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앞으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뭐 오지랖이 넓다라든가 뭐 이런 그 19세기, 20세기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라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통용이 될 수 있는 용어와 비전과 이런 것들을 좀 갖고 나오면 훨씬 더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